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아. 그럼 더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쵸?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지면 그래도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25년간 계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90년대부터 네.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좀 돌이켜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최근의 상승장의 모습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 시장이 시작점이 사실 이제 저금리,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시장 경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서 네.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경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어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걸 집값을 잡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썼던 방법은 좀 장기적으로 공급 대책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매수 심리를 꺾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이제 피게 된 거죠. 규제를 많이 했었죠. 예. 네. 근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규제를 피해서, 왜? 어쨌든 유동성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가자라고 한 그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시작했던 게 뭐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전국이 어떤 불장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터닝 포인트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태도 이런 어떤 복합적인 악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근데 이게 물가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연준에서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급격하게 이제 지금 그쵸. 예, 금리를 이제 인상을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것도 연속 네 번은 이렇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어떤 외환 유출의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준금리가 첫 번째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가 연동해서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될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꺾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준금리가 그 속도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제가 좋지 않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 다음에 이제 경제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시점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과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출 이제 부담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그게 거래 절벽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가 545건이고 진짜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는 부동산 지인 그래프인데요. 근데 부동산 지인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파란색, 이게 지금 매매 시세입니다. 네. 매매 시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1년 12월까지는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약보합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2022년 10월 거래량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수치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551건이잖아요. 네. 6건 늘었네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실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되면서 살짝 어떤 수치 변화는 있는데, 사실 뭐 그 수치 변화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7,500건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7,488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10년 기준으로 매년 10월
평균 거래량이 약 7,500건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 10월에 매매 거래량은 551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분의 1도 아니네요. 거의 15분의 1이죠. 네. 예, 15분의 1이죠. 그렇죠. 거의 15분의 1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상황 모습은 어떤 그 거래 절벽이라기 말보다는 오히려 거래 실종이다. 예. 이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시점이고, 특히 서울에 현재 지금 그 주택이 171만 채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171만 채 중에서 지금 거래가 55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171만 채 중에서 네네. 550건. 네. 와. 거의 지금 이제 거래수 올스톱됐다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지인에서 제공한 자료는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월별 거래량을 놓고 봤었을 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역대 최저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하고도 비교할 때도, 이때하고 네. 비교할 때도 지금은 역대 지금 최저치의 거래량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네.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힘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유동성의 힘을 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네. 예,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준금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계속 인상할 거다. 다만 인상에 대한 속도만 조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 뭐냐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4번 연속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0.75%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는 0.5 내지 0.25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빅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럼 내년 시장이 더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유동성이 흡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꺾이는 현상이 그게 내년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 올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반영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발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과거 네. 이제 연구 데이터로 봤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한 13개월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그런 발표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내년에 이제 어떤 그런 미국의 연준금리의 흐름, 이 흐름에 따라서 그게 내후년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조금 더 속도가 늦춰지거나 또는 금리를 내리거나 그쵸. 낮추거나 한다면. 예.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속도가 늦춰지거나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내년에는 하락폭이 더 크겠지만 내후년에는 내년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전망일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2019년 정도로 떨어져야지 다시 거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 3년 정도 전으로 가격이 돌아간 곳들도, 지역들도,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시장을 좀 북국성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어떤 근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 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때부터 어떤 가격이 상승했던, 급등했던 이걸 거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거품을 보고 이 있고. 상승은 상승이 그쵸. 아니게 돼야 된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거품부터 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러면 한 2019년도 이 정도의 가격이 네.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이렇게 돌아갈 거다. 또 돌아가야지 매수세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이것보다는 사실 어떤 하락의 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락 네. 폭이 얼마 만에 단기간에 하락이 되냐, 아니면 얼마 만에 그 하락폭이 얼마만큼 이렇게 길어지냐에 대한 하락폭이 되면서 그게 하락폭이 적으면서 얼마큼 길어지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데이터로 놓고 네. 본다고 한다면 실제 이 데이터에서 이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아. 네. 거래가 되지 않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 이전으로도 더 하락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그 전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2019년까지 하락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의 시점이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반등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특히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시간을 쪼개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예, 왜냐하면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아. 그럼 더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가격이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이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고 매수 심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됐었을 때 네. 본인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 해 연도 2019년 이렇게 특정 날짜를 찝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얼마나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그쵸. 몇 프로 정도가 떨어지면 그래도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데이터 수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데이터도 저도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과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의 차이가 저는 네.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와 그 지역 현상과의 괴리감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가격으로 회기를 하면 그 정도 가격을 사겠다 했던 네. 지역이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물량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빨라졌을 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더 증가할 거고 가격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많아. 지금 들어간 것이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라고 한다면 2019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네. 언제까지라고 해서 고정값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 하락폭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량이 그때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자기가 생각했던 네. 어느 기준값 이상으로 떨어진다라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때 가격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들어간 거야. 그러면 거래량도 없는데. 네, 거래량이 어느 네. 정도 일정 수준으로 반등되지 않는데. 근데 네. 기본적으로 거래량 반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격이 반등시키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의 하락폭을 멈추는 역할을 해요. 거래가 된다는 거는 그쵸.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받아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바닥을 찍고 거래량 자체가 우상향을 해야지만이 점점 이제 바닥점에서 다시 회복을 위한 그럼 우상향을 하다 보면 그때 움직이는 게 매수 심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예. 거래량 자체도 우상향. 그럼 거래량이 이제 회복이 됐다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왔다고 여기는 거는 여기에 조금 전에 아파트 지인을 봤는데 거기서 10년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정도를 이제 찍게 되면 이제 조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찍기 전에 찍기 이후에서 반등해서 우상향한 모습 보일 때 찍지 않더라도. 예, 그리고 실제 찍고 난 이후에는 실제 반등장의 모습이 바로 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라갈 그때까지는 거의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가 물건 맞아요.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없으시죠.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가격이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시점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저점을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저점을 잡고 싶은데 네. 그 저점을 알아내는 그런 시그널이나 그런 북구성주님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급 그다음에 뭐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어떤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것들 좀 늘려고 하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만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급,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 매수 심리를 강조하거든요. 거래량과 매수 심리요? 예. 네. 근데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걸 좀 장기 요소로 보고 있고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이걸 좀 단기 요소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예.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공급 물량 내줘도 뭐 인허가 물량도 있고 분양 물량도 있고 입주 물량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인허가하고 분양은 실체가 없는 물량들이에요. 아직까지 지어지진 지지 않은 않은 거기 거니까. 때문에. 네. 근데 입주 물량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입주 물량 실체가 있는데 수요가 없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입주 물량이 있어서 실체가 있는데 수요가 더 많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되는 물건들, 중공업 미분양이 되는 물건도 있는데 상당히 그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물량에 대한 부분, 공급 물량이 들어왔는데 입주 물량이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새 아파트 들어왔는데 그게 외면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한다면 네. 신상이 나왔는데 네. 신상이 외면받아.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옷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어떤 그 관심을 대상을 가질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예요. 신상을 원하시는 이것도조차도 분들 많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게조차 관심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트렌드가 안 맞다 이건 논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나는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내가 이 가격으로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수량 가치가 있어. 그럼 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3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외면받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아파트, 사람들이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그쵸? 살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외면을 받는데, 근데 과연 이 구축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갈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건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네. 좀 여쭤봐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초보신 분들, 네. 그래서 여러 지표를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공급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중에서 네. 일단 거래량과 매수 심리 두 가지만 일단 봐라. 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수요를 봐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 거래량과 매수 심리는 저희가 그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쉽게 좀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종시를 놓고 세종시를 보면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세종시의 매매 가격의 변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평당가입니다. 네. 예. 평당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심리. 예, 이게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도 그렇고요. 매수 심리도 그렇고 정점으로 그 수치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정적인 각보다는 동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적의 흐름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리스크가 없어요. 네. 네. 제가 뭐 자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어요. 네. 1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나온 매물이 3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지를 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30개가 나와 있다라고 네, 했을 매물 때 30개 정도예요. 10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게 그 아파트 가격이 네. 좀 비싼지 싼지를 먼저 봐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싸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 거기서 매물뿐만 아니라 전세계수도 몇 개가 있는지 볼 것 같고 이게 뭐 제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했던 거는 사실 네. 동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1000세대 중에서 현재 매물이 30이야. 그럼 30은 이게 정적인 포인트라는 거야, 이게. 예. 그 뒤에 추세를 봐야 된다는 그쵸. 거죠.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전후 그쵸. 사정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는 알 수가 없어요. 전을. 예, 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0개 매물밖에 없었는데 이게 30개로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매수하면 안 되는 물건이고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반대로 50개였는데 30개로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위한 타이밍을 잡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바로 동적 흐름이거든요. 예. 변화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부동산의 모든 데이터 지표를 평가하는 건 전부 다 동적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저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매수 심리 지수가 여기서 지금 저점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세는 사실 그 뒤로 약 3개월 정도 뒤에서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시세를 상승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여기는 우리는 임장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 돼요. 데이터에 직접 의존하지 가서, 말고. 네. 예. 근데 이 시그널은 지금 현재 앞으로 3개월 뒤에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을 정점을 찍고 주는 건데 실제 상승에 대한 그 시그널로 봤을 네. 경우에 지인에서 주는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 강도가 0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이 0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0포인트가 있는데 이 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 강도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시그널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심리가 좀 더 세진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강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매수 심리가 더 강해져서 매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 지금 이제 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0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난 이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정점을 찍고 매수 심리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을 때 이때는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바뀌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하고 다시 반등할지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부동산 임장을 하고 부동산 임장에서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실제 어떤 그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지, 매물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단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거래량도 똑같은 포인트예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포인트에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우상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이 매매 시세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우상향이 시작되는 이 포인트까지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상향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지역을 투자를 위한 네. 선의 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시그널에 현재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흐름이 바뀔 때마다가 중요하네요. 흐름이 시장 강도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았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시점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반면에 고점에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좀 하락세로 들어갈 때, 강도가 하락세로 들어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 기준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야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느껴야지만 투자할지 말지 결정되는 건데 네. 단순히 그 다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맹신을 하고 있다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데이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이후에 보통 네. 데이터의 기록이 정리가 되고 이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우향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심리 강도도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보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이제 이 파도처럼 보이는 거. 네. 이게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월 평균 거래량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저희가 집을 좀 매수하고자 할 때는 월 평균 거래량 대비 네.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고 우상향을 할 때, 그리고 시장 강도가 0 이상이 회복이 될 때, 이 시점을 좀 잘 잡으면 그래도 내가 집을 사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조금은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타이밍이에요. 단기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공급과 수요인데 네. 공급에 대한 부분, 제가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가 2022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의 입주 물량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잉 입주 물량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 지역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예. 조금 더 미래를 보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인구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이것 똑같아요. 인구수가 30만이나 50만이나 100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30만에서 50만으로 늘어가고 있는지, 100만에서 80만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네. 흐름에 대한 부분.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적으로 수요가, 즉,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 거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쵸. 일자리에 들어와야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오고 그쵸. 거주하고 하시다 보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공급은 적고, 그리고 어떤 일자리, 일단 수요 같은 인구 수요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인구수가 아니라 계속 추세가 네. 좀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지역, 그런 장기적 요소까지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단기 요소와 장기 요소를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야, 그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공급 물량 많아. 근데 인구수도 증가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요가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인구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은데 어떤 그 인구수도 증가를 해. 신도시 같은 곳들도 해당이 그쵸? 되는 거겠네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매수 심리는 또 증가해. 그러면 내가 이웃을 보러 했는데 네. 그러면 들어가라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저는 투자는 항상 심플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심플해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갈지 말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다고 한다면 네. 아직까지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제가 이제 북승주 지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공급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게 각각이 나타났을 때 네. 이걸 좀 하나로 좀 수치화시켜서, 하나로 해서 이거를 일단 직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지수 테이블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수는 1부터 5까지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지수가 4개다 보니까 총 20이 가장 높은 지수가 나오는 거고, 네. 가장 낮은 지수는 4가 나와야 돼요. 네. 1부터 5까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수의 합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게 지수의 흐름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고 지수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선이 시세 그래프거든요. 네. 세종시의 평당 가격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자, 이랬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지수 이게 8이거든요. 네. 8이면 그러면 8 기준으로 이 최저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3이 되는 그럼 11이 되겠죠. 네. 이 11이 되는 여기가 가장 최저점에 있는 매수 타임을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차익을 또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겠죠. 오, 네네. 예. 반면에 매도는 네. 지금 16이 가장 최고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는 최저 지수를 찾는 거고 매도는 최고 지수 찾는 건데 네. 최고 지수 대비 3 이상이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는 시그널입니다. 네. 근데 이 기점으로 볼 때는 미래는 지금 현재는 이 가격 하락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높아질 경우는 아직 상승장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수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거래량과 매수 심리를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값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